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갯벌 생물 시민 모니터링 이런 이제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인데요. 시민 모니터링의 개요, 그다음에 해양 보호 구역에서의 시민 모니터링 사업, 그리고 전국 갯벌의 시민 모니터링 사례, 그런 것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는 시흥 갯골에 대해서 나중에 시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하시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하실 텐데, 다른 데서 어떻게 해왔고 뭔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시흥 갯골은 후발주자지만 케이스를 잘 만드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시민 모니터링 이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실제로 수행을 하실 때 도움들이 이제 아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민 모니터링, 시민이 모니터링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모니터링이 뭐냐? 그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니터는 이것도 모니터죠. 이것도 모니터 이거 말고 모니터는 이제 동사로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긴 기간을 두고 무엇의 전개나 발달 과정을 추적 관찰하다. 모니터링은 뭐냐면 거기다 ing 붙였으니까 모니터하는 행위다. 그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모니터하는 행위가 되는데, 해양 생물 모니터링은 뭐냐? 그럼 정에다 놓고 이제 보는 거죠. 긴 기간을 두고 무엇의 해양 생물의 전개 발달 과정을 추적 관찰하는 것. 중요한 거는 관찰 이런 것도 있는데 긴 기간이 들어가죠. 모니터링은 긴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긴 기간이라는 건 이게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뭐 30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그 긴 기간을 두고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정부에서 이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서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목적은 뭐냐면, 갯벌 시민 모니터링 목적은 해양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자.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 갯벌 생태계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보자. 왜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갯벌을 모니터링하는 거는 시민도 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연구자들이 하는 방법은 굉장히 고도의 방법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할 수도 없고 또 연구자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에 비해서 방법만 간단하면 시민들은 일단 많잖아요. 그리고 갯벌 옆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생태계 변화를 감시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준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갯벌을 이제 가서 뭐가 있고 할 수 있는 준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 그다음에 전문가 모니터링을 보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는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방법이 너무 고도화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뭔 사건이 하나 터지면 이걸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방사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방사능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대중 인식 증진.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면 갯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생태계 변화 감시, 준 전문가 양성, 전문가 모니터링 보완, 대중 인식 증진. 요 네 가지들이 이제 각각 요런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변화 감시는 자연 생태나 환경 특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간이라고 했죠.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하여튼 첫 술에 배부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갯벌 모니터링은 자료가 제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30년이 모여야 돼요. 변화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아까 북극 얘기하셨잖아요. 북극도 30년이 모여야 보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극이 이제 북극해에 있는 빙하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밖에는 없겠죠, 방법이. 그죠? 그거를 사람이 걸어서 할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북극해에 있는 빙하 면적을 측정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부터 측정이 됐어요. 이게 70년대 초부터. 그래서 한 3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북극해 빙하 면적이 작년에 최저였다는 거는 그 인공위성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70년대 그 이후에 이제 최저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는 뭐 더 많이 녹았을지 아니면 덜 녹았을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30년 동안 그 변화하는 경향을 쭉 보니까 면적이 계속 감소를 하는 거죠. 근데 북극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많이 녹고 겨울에는 많이 얼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올라갔겠죠. 그 정도 차이일 뿐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많이 그 녹았다고, 아니 많이 얼었다고 여름에 그렇게 얘기는 해도 30년 동안에 그 30년마다 이제 여름에 측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최저 면적을. 그 30번 측정한 것 중에 6위예요, 6위. 많이 녹은 걸로. 올해 게. 작년 거는 1등, 올해 거는 6등. 네, 그러니까 1등하고 6등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30년으로 보면은 많이 녹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갯벌도 마찬가지고 아마 시흥 갯골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갯골의 근처에 주변에 갈대밭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매년 여름에 가봤 뭐 봄마다 나가 보면은 갯벌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녹색으로 또 황갈색으로 이렇게 막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봄철에 우리가 그 산과 들에 꽃 피듯이 갯벌에도 이렇게 꽃이 막 피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규조류라는 그 미세 식물 있잖아요. 그 노랗게 돼 있던 이제 그 녀석들이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니까 확 그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는 뭐 예를 들면 뭐 3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 5월 30일 날 끝나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뭐 3월 27일부터 하더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뭐 그게 한 이제 20년 정도 모아졌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느닷없이 2월 중순, 2월 15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뭐지? 평상시엔 아니랬는데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2월 15일 날 거기 간다고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보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야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모니터링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2월 평상시에 3월 30일부터 시작하던데 왜 이게 2월 15일 날 이 블루밍 그게 시작됐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영양염이 많이 들어왔다거나 날씨가 따뜻해졌다거나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영양염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주변에 누가 영양염을 뿌렸지? 해서 막 찾아보니까 어느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논에다가 이렇게 물 내신다고 비료를 확 많이 탄 물을 뭐 뿌리셨더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시흥에 있는 골프장에서 뭐가 나왔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모니터링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전문가가 그 관측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런 스타일로 생태계도 그런 식으로 잡아낼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뭐 그 변사체가 한번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80년대인가 바다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이 변사체가 언제 죽었는가 이 사람이 그런 거를 할 때 이 사람 폐에 이 바다 동물이 들어가서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붙어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지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생태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까 그 화홍갯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에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화성 사업소. 그래서 폐기물들 다 모아가지고 처리해서 일단은 이제 폐수는 내보내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가 예전에는 돈 아끼려고 어차피 운영비는 국가에서 나오고 그 이제 국민들이 쓰레기 종량 봉투 뭐 이런 거 사가지고나 아니면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막 부담하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공단이 문제인 건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처리 안 하고 버리면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리 안 하고 이제 포르말린이라는 이제 아주 유독한 물질이 있는데 예전에 미군에서 한강에 버렸다가 문제된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포르말린인데 그거를 버렸어요. 버렸더니 그걸 버리면 다 죽어요. 다 이제 그 생물들이 다 죽는데 실제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게 조개니 고기니 다 죽었다.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다. 저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가에서 그러면은 조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했죠. 이제 그 조사를 제가 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했었는데 버리고 난 걸 어떻게 조사해요. 뭐 남아있어야죠. 그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수 배출되는 걸 봤거나 뭐 사진을 찍었거나 아니면 그때 배출되는 거에 물을 떴거나 이랬으면 되는데 그 지난 지 그 1년 넘은 거를 가지고 그때 와서 바다에서 하라고 하면은 저희도 답답하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냥 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뭘 했었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리맛 조개 있죠. 조개. 그 조개가 연령이 다 있어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그래서 저거를 이제 캐요. 왕창 캐가지고 갯벌에 들어가서 삽으로 이제 막 캐죠. 허리가 이제 끊어지라 막 해요. 캐고 나서 저 녀석들 연령을 쫙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1살짜리가 없어요. 새끼가 있고 2살짜리부터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얘기냐? 그 1년 전에 얘들이 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증거를 딱 들이대면 이 이제 화성사업소 입장에서는 아, 그게 우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양심에 찔린 건지 일단 과학적인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다라고 발뺌하면 사실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딴 것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꼭 거기 그 화성사업소에서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 뭐 그 기후변화 같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병이 돌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밖에 못 하는데 결국 그래도 이제 그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것만 가지고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누군가 가가지고 뭐 매일 거기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가봤더니 오늘을 막 냄새도 막 이상하게 나고 그러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 물을 한번 뜰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진을 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다라면은 그 진짜 뭐 도망갈 수 없는 근데 그런 결과를 아주 쉽게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시민 모니터링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런 걸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시민 모니터링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게 요새는 어떤 그 과학자들도 이제 이 시민들이 생산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생산하시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빅데이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대표적인 빅데이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의 위치 추적. 그게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추적만 하고자 하면 사실 다 추적을 해요. 근데 추적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을 뿐이지. 그죠? 근데 이번에 그 서울에서 그 심야버스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심야버스를 개설을 했잖아요. 그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 고생하지 말라고 밤에. 근데 그 심야버스 노선을 정할 때 이 빅데이터를 이용했거든요. 노선을 어떻게 정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심야버스 타는 게 이제 전철 끊기고 12시 넘어서 그럼 12시에서 예를 들면 2시까지 사람들이 어디서 이동을 많이 하는지를 뭘로 알았냐면은 그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사실은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건 법에 걸리니까 안 되는 건데 그냥 그 휴대폰 사용이 어디서 많았는지 그거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뭐 은평구 불광동에서 많고 뭐 강남에서 많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연결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 많았던 데를 골고루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게 빅데이터의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휴대폰 통화한 그 통화 내역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통화했는지에 대한 위치 자료인데 그게 수천만, 수억 건이 모이니까 그것대로 해가지고 그런 노선을 정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는 거죠. 시민 모니터링의 장점이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가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갯벌 색깔만 봤다거나 아니면은 시흥 갯골에는 이제 그 갯벌 주변으로
갯골 주변에 이렇게 갈대밭들 있잖아요. 뭐 갈대밭에 그냥 그 퍼진 정도? 뭐 그거를 봤다거나 뭐 언제 꽃이 피는지 뭐 그런 걸 또 기록을 했다거나 뭐 이런 정도만 했는데 그게 계속 몇 년 뭐 이렇게 쭉 쌓이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료가 있어야. 그래서 그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 전문가 양성. 그래서 지역 전문가가 시민들을 준 전문가 수준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양성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면 된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29일 날 부안에 가서 한다는 게 이제 이런 목적인 겁니다. 가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을 거기 시민 그 모니터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하려는 거죠. 아직 그 방법이 딱 그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모니터링을 보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를 통해서 행정 신뢰도 향상, 생태계 중요성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시민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이런 그 네 가지의 그 꼭지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해양 보호구역의 그 시민 모니터링 사업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해양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습지 보호 지역, 그러니까 갯벌에 지정해 놓은 해양 보호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갯벌이 아니라 이제 멀리 바다에다가 지정해 놓은 이제 해양 보호구역인데, 하나 얘는 이제 여기 신두리 사구 아시죠? 신두리에 있는 사구는 이제 그 습지가 아니라서 그냥 그 이 육지 쪽에다가 지정해 놓은 이제 그런 그 해양 보호 구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습지 보호 지역은 전체가 12개가 있어요. 쭉 노란 걸로 보시면. 1호부터 이제 쭉 돼 있죠. 1호가 이제 무안, 2호가 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돼 있죠. 순천만, 유명한 순천만, 보성열교 4호, 그다음에 5호가 여기 옹진 장봉도, 여기 5호가 됐고요. 그다음에 6호는 이제 부안 줄포만, 29일 날 한다는 곳이 여기입니다. 부안 줄포만. 여기 그 곰소만 안쪽에 있어요. 제일 안쪽에 줄포라는 곳. 7호는 그 옆에 있는 그 복분자로 유명한 고창, 갯벌. 그다음에 8호가 여기 서천 갯벌. 아마 서천 여기 가시려고 한 거예요. 네, 서천 갯벌이 8호. 그다음에 9호가 여기 증도 갯벌. 그다음에 마산만에 있는 봉암 갯벌이 이제 재작년인가 10호 이렇게 돼 있고, 시흥이 11호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12호가 송도일 거예요. 송도도 지정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습지 보호 지역이 전체가 12개가 있고 총 면적이 약 218제곱킬로미터. 아까 우리나라 갯벌이 2,500. 근데 한 200 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10% 정도가 이제 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 이제 국제 협약에서 2020년까지 전체의 그 해양 생태계 몇 %를 해라 이렇게 목표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20%인가? 막 10% 이걸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국가에서는. 이걸 안 하면 창피를 당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일단은 지정만 해놓으면 그 이제 대통령이 그 협약 같은 데 가서 우리 뭐 전체 우리 해양 면적의 30% 지정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만 해놓고 관리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관리도 계속 하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국민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협약 같은 데서도 그걸 계속 체크하게 만들던가, 대통령 보고 가서 그런 거를 실제 얘기하게 만들던가, 그 꼬투리를 딱 만들어내야 되는 게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습지보호 지역이 이렇게 있고, 해양보호구역이 이제 4개가 있고요. 여기 보면 대이작도라고 있어요. 대이작도라고 대부도에서 배 타고 쭉 나가시면, 그다음에 신두리 사구가 있고, 여기 부산에 이제 5, 6도, 그 부산항 돌아와요 부산항에 있잖아요. 5, 6도 돌아가는 그 주변 해역이 지정돼 있고, 그다음 제주도의 문섬 주변, 문섬은 그 연산호가 군락이 아주 그 멋있게 있기 때문에 문섬 주변 해역이 지정돼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백령도 물범 때문에 그 물개바위 주변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지정하려고 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해양보호구역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민 모니터링 사업은 이제 주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아무 갯벌이나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체계가 그냥 갖춰져 있는 거는 해양보호구역이고, 이거 먼저 일단 그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이건 작년에 만든 슬라이드라, 지금은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로 바뀌었어요. 예, 해양수산부 산하에 항만청이 있어요. 지방마다. 인천에는 인천지방항만청, 그다음에 대산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 시흥은 인천지방항만청 소관으로 돼 있고요. 충청도 쪽에 가면은 이제 대산, 아까 서천갯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산 항만청이 있고, 군산에 가면 또 군산 지방항만청, 목포, 여수, 마산, 부산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있어요. 뭐 동해 쪽에도 있고요. 그런 항만청이라는 게 이 해양수산부 산하로 다 존재를 합니다. 이 항만청에서 이 시민 모니터링 사업이 발주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항만청에 내려보내요. 그래서 항만청에서 할 수 있도록. 뭐 직접 할 수도 있는데 항만청을 굳이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항만청을 만든 거거든요.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항만청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항만청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은 다 공무원들인 거죠, 일단. 공무원들이 공고를 해서 일단 이제 그 용역 발주를 해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그 어떤 기관들이 이제 그 입찰을 해가지고 어딘가 되면 그걸 수행을 하겠죠.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뭘 하냐면 일단 모니터링 참가자를 섭외하고 또 그런 거를 이제 교육할 어떤 전문가를 섭외하고 그다음에 주민 교육 및 홍보 이런 활동도 합니다. 이 사업에서.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저게 다 국가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 모니터링이라는 게 국가에서 이런 체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제대로 잘 될 거냐 말 거냐가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시민 모니터링 네트워크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다수 사람들이 참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약간 엉망이 되어 있긴 해요. 국가의 시민 모니터링 사업이. 근데 그 문제가 아마 이제 이 항만청과 그다음에 시민 모니터링 수행 기관 간에 여기서 삐거덕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공무원들에게 뭔가를 맡겨놓으면 일이 체계적으로는 잘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그거는 굉장히 좀 그렇죠. 사실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바빠요. 기본적으로. 행정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저런 걸 실질적으로 관리해내기가 쉽질 않아요. 사실은. 어디든지 아마 뭐 회사든 어디든 뭐 관공서든 일을 해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행정 프로세스라는 게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근데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런 걸 하려면은 자기가 6시 땡 치고 퇴근하고 나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강요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근데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으면 그거를 빨리 아웃소싱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내가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민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좋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 시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수, 목포, 인천, 군산, 평택, 마산, 대산. 근데 대산은 충청남도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청마다 연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요거 이제 단위는 100만 원이고요. 대충 보시면은 뭐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지역 단위별로 저렇게 모니터링 사업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는 없었거든요. 습지보호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만 하다가 차츰차츰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때 2009년에는 왜 대산은 1억씩이나 돼 있느냐? 아마 대산이 그 서천 그 습지보호구역 그걸 아마 처음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처음에 예산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모니터링 그 비용이 많진 않아요.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다, 이 정도, 4천만 원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 보고 뭐 시형 객고를 조사해라 그러면은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드니까 많이 할 수는 없는데, 방법을 그렇게 자세하게 전문가 수준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걸로 1년에 3천만 원을 쓴다. 그럼 제가 보기엔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무슨 월급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쓸 거냐. 뭐 이거 다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합하면 꽤 되잖아요. 어쨌든. 거의 2, 3억씩 되는 돈을 매년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효과적으로 쓰는 그런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시민 모니터링 사업을 이제 저런 돈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주요 내용들에는 뭐가 있냐.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 증진, 그러니까 홍보하는 거죠. 국민들,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두 가지가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생태계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환경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갯벌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갯벌만 가서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갯벌을 그렇게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하면 돼요. 그냥 전문가들이 해도 되는데, 그것만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갈 때도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상황도 보는 거죠. 누가 논을 경작을 하다가 저거 경작을 안 해. 이런 것도 다 기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어떤 경제적, 사회경제적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지역에 뭐 무슨 뭐 슬럼화가 됐다거나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회경제적인 그런 그 환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식 증진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시민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게 있을 거고요.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진국 사례를 견학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워낙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 워크샵, 이런 워크샵을 한다거나 그 갯벌 시민 모니터링만 가지고, 그다음에 생태 교실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시흥시에서 이런 이 시흥 아카데미라는 거를 열었잖아요. 시흥시의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하시는 거죠. 이런 게 예를 들면 시민 모니터링 사업에서의 워크샵으로 하는 건데,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시흥시에서 이런 걸 하려고 했으면 그 예산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양보호구역의 이제 시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전국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이제 했던 사례들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면은 그러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갯벌들 중에 몇 개는 전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전시관을 거기다 져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름대로는 혜택을 받은 거죠. 그게 어디냐면은 무안에 하나가 있고, 증도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낙동강 그 습지보호구역도 전시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 개가 지금 표시가 안 됐어요.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습지보호구역하고 낙동강하고 습지보호구역 두 개가 사실 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은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낙동강하고 한강은 환경부에서 지정했어요. 네, 그거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똑같이 정부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부처 간의 그런 거는 또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쓰레기 봉투를 사시려면 그 행정구역 거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그 행정구역하고 만나는 그 경기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있는데, 안산시 쪽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어쩌다가 사갖고 남았어요. 근데 나는 시흥시 그 경기에 살아요.
그러면 거기다 버려가지고 옆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거 똑같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안산시 쪽 쓰레기 봉투가 싸면 그거 사다가 이렇게 거기다 버려갖고 안산시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시흥시키 비싸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거 똑같아요. 정부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왜 저걸 저렇게 하냐? 이제 법을 만들 때부터의 문제고, 그건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역사, 과거 역사 때문에. 환경부가 처음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생겼는데, 환경부에서는 습지라는 게 육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환경을 보호해보고 있었고, 해양수산부가 생기기 전에 바다 환경도 환경부에서 다 다루고 있었죠. 생태계도 잘 안 다루고 있었을 뿐이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해양수산부가 97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법도 만들고, 이 습지보호법이라는 습지보존법이라고 그 1999년에 만들어져요.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고 2년 후에, 그때 그 법을 만들 때 환경부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습지가 육상에도 있고 바다 갯벌에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강하구에도 있어요. 딱 만나는 그 강하구. 강하구는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거죠. 강하구를. 한강 하구를 누가 관리할 거냐. 또 다행스러운 거는 그 전에 소개해드렸죠. 한강 빼고 4대강 중에 3개가 다 막혔다고. 그것 때문에 이 관리구역 나누는 게 쉬워요. 그거 딱 기점을 해가지고 육지는 환경부, 바다는 해양수산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낙동강 하구뚝을 튼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트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관리 거를.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강 유역마다 환경부는 관리 환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한강 유역 환경청, 낙동강 유역 환경청 이런 게 있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해양수산부에는 각 지방의 항만청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낙동강 거기를 텄다. 부산지방 해양청 그 항만청하고 그 낙동강 유역 환경청하고 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누가 어떻게?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죽어도 뺏기기 싫은 거거든요. 어느 그 기관이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한번 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양 포유동물, 이거 포유동물을 그 보존하면은 포유동물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딱 봐도 저거는 보호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수달이라든지 물범이라든지 뭐 고래라든지 이런 거, 돌고래가 뭐 여기 인천 앞바다에 막 뛰어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 열미도 가서 보면은 돌고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야 저거 보호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분들은 보니까, 특히 해녀들은 돌고래를 보기 때문에 이 감각이 남다르죠. 부산이나 이쪽에 그 여수나 이쪽에 있는 분들도 배 탄 어부들은 이름을 까먹었네. 상괭이라고 있어요. 상괭이라고 고래 중에 굉장히 못생긴 고래가 있어요. 저거 이렇게 가끔 죽어서 육지에 나오면 못생겼기 때문에 별로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귀도 없고 좀 못생겼거든요. 근데 고래는 고래예요. 우리나라의 이름도 그래서 상괭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고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래를 많이 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큰 게 싹 이렇게 지나가요. 저도 그 조사한다고 배 타고 다니면 많이 보거든요. 근해에서도. 우리도 실제로 있는데 국민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어부들은 보지만. 그래서 근데 그런 해양 포유동물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내무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관리기관, 해양부하고 내무부가 이제 있는데, 사실 해양부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상업부라고 해요. 상업부라고. 거기에서 이제 해양을 관할하는데, 어쨌든 해양부하고 뭐 내무부가 있으면은 그걸 반을 이렇게 짜게 놨어요. 짜게 가지고 돌고래, 고래, 물개 이런 거는 해양부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해달, 뭐 바다코끼리, 바다사자 이런 거는 내무부에서 관리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 되게 웃긴 게, 그 70년대 그 닉슨 아세요?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참전을 다 이렇게 거둬들인 사람이에요. 하지 말자. 근데 닉슨이 중간에 물러나죠. 워터게이트라고 이란에서
뭘 잘못하다가 탄핵당해갖고 금방 물러나요. 2년인 거. 닉슨이란 대통령이 베트남을 종전시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대통령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만큼. 개혁적이어서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냐면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치려고 했어요.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해양 포유류 하는 것도 이제 하나로 잘 몰아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해양부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 해양 포유동물에 대한 거를 이제 다 정립을 못한 상태죠. 하부 기관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그 해양 포유동물을 다 관할하고 있던 조직이 내무부에 있었어요. 원래 해양부가 생기기 전이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이제 환경부가 예전부터 있듯이 거기서 해양 포유동물을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게 국립공원 야생동물국이라고 있어요. 그 미국 내무부에 야생동물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70년대에 그 해양부를 이제 만들면서 그거를 일부 이제 이쪽으로 가져왔는데 나머지도 이제 옮겨와야 되잖아요. 옮겨오기 전에 뭘 했냐면은 사실은 그 해양부 그 해양 포유동, 그 닉슨 대통령이 해양 포유동물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해양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중에 일부만 가져와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이 해양 포유동물 관리부서가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다 그냥 밀어넣자. 그래서 관리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기 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찢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물러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30년이 지난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한 번도 신경 안 바꿔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 물개는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바다표 보면 해양부에서 관리한다니까 실제로. 거기는 오죽하겠어요. 자기들 예산 다 관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나라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행정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그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고쳐내는 게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치려면은 해양 포유동물에 대해서 진짜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을 싹 꼬셔가지고 야 아빠한테 좀 고치라고 좀 얘기 좀 해라고 하던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합리적으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도 지금 낙동강하고 한강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놓은 걸로 돼 있고 이 나머지는 이제 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다 예산 구조나 예산 규모나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민 모니터링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거는 한강이나 낙동강은 관련이 없어요. 그럼 환경부에서 챙겨야 돼요. 환경부에서 안 챙기면 한강하고나 낙동강하고 시민 모니터링은 평생 가봐야 안 돼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 지원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원은 있죠. 지원은 뭐 조금씩 있는데 하여튼 상황은 그런 건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이제 몇 개 지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증도, 무안, 그다음에 이 낙동강. 그렇게 세 군데는 이제 정부에서 그 갯벌센터 큰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무안갯벌 가보셨어요? 무안갯벌센터? 예. 그게 이제 정부에서 딱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안군으로 보면은 엄청난 혜택인 거죠. 몇백억을 예산을 주어줬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서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해양생물 자원관이라는 게 그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몇천억짜리예요. 거기 뭐 그걸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해양생물 분류나 자원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글로 모이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여기다 짓게 돼 있고 그리고 강화 가시면 이제 강화 갯벌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설립된 게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강화군청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상관없이 강화군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군수와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인 잘 조화로 이제 그 강화 갯벌센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그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세웠던 거고 아마 뭐 시흥 갯벌에서도 뭐 시흥 갯벌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죠. 정부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시민들 자체가 시흥시하고
협조해서 뭔가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일단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공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음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행정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증도 갯벌 시민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주관은 증도에 있는 그 갯벌 생태 전시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건물 거기서 하고, 특징은 이제 생태교실을 운영하고 기초 생태조사 실시하고 세미나 개최하고 운영체제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도 같은 경우는 이제 증도 저 전시관의 관장으로 계신 분이 계속 그 시민단체에 오래 계시던 분이라 그래도 이제 잘 그 운영이 돼 오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증도가 있으니까 신안군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 나름이거든요. 관장 해임하고 다른 사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관은 이제 무안의 그 목포대학교에 무안 갯벌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목포대학교에 갯벌 생물 전공하시는 임현식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 시민 모니터링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제가 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현식 교수님이 아마 2주 전인가 그 29일 날 한다고 하는 그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9일 날 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그걸 들으시고 비교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해서 합의된 어떤 통일된 하나의 그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또 그 응용해서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무안갯벌 연구소에서 이 시민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 세 개의 원칙을 그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이 무조건 간편해야 된다. 어려우면 안 되고, 그리고 조사 정점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곳을 조사 정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자료를 축적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민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 봉암갯벌, 요거는 한 2년 전에 지정이 됐어요. 마산만에 있는 봉암갯벌이. 근데 요 경우도 정부 예산으로 마찬가지 추진되고, 주관은 현재는 이제 마산 창원 진해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시민 모니터링단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증도나 무안도 시민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근데 마산이 활성화되어 있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도시거든요. 도시. 시골과 도시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네. 마산은 직접 마산 주민들,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주민들이 그 감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산 봉암갯벌이 그 결정적으로 이 환경 그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그 큰 원인이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는 지정 안 해주려고 했어요. 별로 도시 옆에 있는 게 깨끗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지정하냐는데, 시민들이 계속 거기 뭐 환경지킴이가 됐건 아니면 뭐 초등학생이 됐건 그냥 계속 관심들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냐면 붉은발 말똥개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붉은발 말똥개가 우리나라의 그 보호 대상 해양 생물이라고 있어요. 멸종 위기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양 생물이 여러 종이 있는데, 붉은발 말똥개가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죠. 전문가들은 뭐가 있어야 가서 연구하거든요. 연구비를 주든가 뭐 이유가 있어야 되지 그냥 가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시민들은 그냥 가서 하잖아요. 내 고장, 내 땅이니까. 그래서 그거 잡아다가 전문가들한테 이거 뭐냐 물어보니까 붉은발 말똥개인데 어디서 잡았냐? 마산 봉암갯벌에서 잡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양수산부에 알려가지고 멸종대상, 그러니까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원래 해양보호구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이 또 있어요. 그게 나오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마산 봉암갯벌이 바로 지정이 된 거죠. 시흥갯골은 왜 지정된 것 같아요? 해양보호구역으로?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 육지로 그런 갯골이 시흥갯골이 유일한 그 갯골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아주 특이한 지형적, 지질학적 그런 가치가 있으면 지정이 돼요. 요거는 완전히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런 갯골은 갯벌 가면 널려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쭉 도시까지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흥 갯골은 그런 그 지정이 될 수 있었으니까 나중에 모니터링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절대 높지 않아요. 시흥 갯골은 절대 높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하는 이 갯골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쫙 경사지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오고 그 풍경 자체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데 갯벌 염생식물 시민 모니터링이라고 있습니다. 그 숲과 문화학교라는 그런 그 이제 NGO가 있고요. 시민 이거는 이제 정부 예산이 아니라 시민 자체로 운영하는 그런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 3에서 5회 정도 실시하는 전문가 모니터링과 함께 그 통합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는 이 전문 연구진, 운영진들이 참여해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하고 뭐 친교도 하고 뭐 단합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지점을 정해가지고 지역을 정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우포늪도 가고 뭐 갯벌도 가고 섬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시면은 이제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수천 번의 관찰, 사진, 기록이 자연스럽게 남긴 현장 기록.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보고 뭐가 있구나 사진 찍고 이런 걸 그냥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의한 그런 모니터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니터링이다. 이게 특징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네트워크 만들고 뭐 친교를 하여튼 친해지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데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모니터링 관점에서 효과가 있냐? 그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저렇게 한 30년간 계속 한 지역에 가서 사진을 계속 찍었으면은 그런 거는 될 수 있는데 매번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적이 어려워지는 거죠. 추적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규격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새만금 갯벌 시민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요것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에 그 새만금 그 방조제가 막히기 이전에 삼보일배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사회적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새만금 그 방조제 건설을 이제 반대하시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환경운동연합을 주축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분들이 일단은 이제 2006년도에 막혔거든요. 막히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계속 그 모니터링 그 조사단을 구성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시민 모니터링을 했는데 보시면은 갯벌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 중에 가장 오래됐고 2003년도에 구성이 됐어요. 매달 모였습니다. 매달 자비로 시민들이 뭐 3만 원, 4만 원씩 회비 내가지고 군산 내에서 자거나 뭐 부안에서 자거나 이렇게 매달 모였고 보시면은 그 워크샵이 2012년 3월에 100차 워크샵. 그러니까 매달 모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100차 정도 워크샵을 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로 보시면은 이제 활동한 그냥 백서, 활동을 담았던 백서가 4권,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석사 논문 쓰신 한 분이 있고, 동화 또 작가분이 거기 참여하셔 동화도 하시고, 기타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 형태로 자료가 제공되었는데, 어쨌든 최초다 보니까 뭐 사람들 열정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좋았는데, 이제 그런 규격화 측면에서는 미흡했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이번에는 군산에 가고 이번에는 뭐 저 김제에 가고 그다음에 또 뭐 부안에 가고 뭐 그다음에 또 어디 뭐 내초도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거를 몇 지역을 딱 선정해 가지고 뭐 군산에 한 군데, 김제에 한 군데, 부안에 한 군데 그래서 그냥 거기만 계속 주구장창 사진만 찍어서도 매달에 한 번씩 특정 지역에 딱 거기다 말뚝 하나 박아 놓고 그 옆에다 사진만 계속 찍는 거예요. 똑같은 데를 계속.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매달 사진을 찍었으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냈어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저 당시에는 이제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안 됩니다. 마지막 2012년 끝으로 아마 운영을 안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그 해양 보호구역
그러니까 갯벌 습지, 그러니까 갯벌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그 부분들에서 해양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 사업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새만금 시민조사단 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퍼지셨죠. 그래서 새만금은 더 이상 이제 운영이 안 됩니다. 자,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이제 시민 모니터링은 대부분 정부 주도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시민 모니터링인데 이게 문제는 항만청 입찰 과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만청 입찰해갖고 그게 선정이 되는 기관이 매년 바뀔 수가 있어요. 원래는 초창기에는 시민 모니터링이 원래 그 갯벌 이제 보호구역 그걸 지정할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관여를 많이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환경단체들이. 이제 그 단체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2년, 3년 흐르다 보니까 항만청에서 자기들이 그냥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기도 하고 어차피 근데 또 입찰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 경쟁이거든요. 경쟁하면서 그냥 이제 뭐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하던 그런 이제 회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제 다른 또 단체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매년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다 보니까 저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관 입장에서 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생태학자가 이 항만청 공무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 모니터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그 항만청 공무원도 바뀌잖아요. 2년이면 한 번, 3년이면 한 번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사 주체가 매년 달라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그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신다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학생이라 방학 때나 주말이 아니면은 조사 시기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표준화 정량화된 자료 획득이 그동안에는 어려웠다. 요거는 정부 주도 시민 모니터링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냥 아직 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시민 역할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주도하고 시민은 보조 역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에 제가 주도하고 여러분들이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딱.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2월 15일 날 거기에 그 노란색으로 갯벌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누가 연구비 주면은 가서 연구하죠. 우연히 그때 연구를 하는데 가봤더니 그날 노랗게 변했더라.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우연하게 밝혀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도한다는 하면은 자기가 가진 방법만 강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이라는 거의 목적을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맞는 거를 그냥 시민들이 주도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들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 계속 관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이 준 전문가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시면 되죠. 그다음에 예산이 충분하면은 참여자들을 막 이제 끌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 아까 보셨듯이 1년에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 지역 그냥 한번 조사하면 끝이거든요. 전문가 데려다가 조사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가서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전문가들 부르려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줘야 되면 예산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만청에서 처음에 입찰을 낼 때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렇게 양식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입찰 내는 것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근데 또 문제는 3천만 원을 가지고 뭐 교육 홍보에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그런 거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용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고서가 탁 나와가지고 이만큼 나왔으면 이거 올해 3천만 원 예산 써서 이만큼 만들었어. 그러면 보여주기 좋잖아요. 아무도 안 읽지만. 그런 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바꾸는 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에 공무원을 끼워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사모님을 끼워내야 되는 건지 공무원의 자녀들을 끼워야 되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이 시민 모니터링 그 매뉴얼 방법 지침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방법을 흉내내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리고 국가에서 그 갯벌을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그 조사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국정조사가 예산을 몇십억 들여가지고 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시민 모니터링을 그 예산을 뺏어가지고 전문가식으로 그걸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민 모니터링인데도 보고서가 전문가가 작성하고 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의 어떤 계획서,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입찰할 때 그 입찰 이제 문건에 있어요. 어떻게 했대 이걸 수행해야 된다.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항만청에서 행사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니터링을 하려면은 뭐 매달 그 정해진 날짜에 가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어떠한 거를 계속 보고 뭐 사진을 찍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워크숍 한번 탁 하고 군수님 모셔가지고 한번 탁 하고 청장님 한번 모셔가고 탁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사 위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는 전문가 섭외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죠,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갯벌의 전문가라고 쳐도 뭐 저는 좀 예외인데 지금은 이제 그걸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좀 이제 늘었어요. 아까 그 목포대학교 이면식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도 이런 거를 주변에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여튼 바뀔 겁니다, 뭔가. 개선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 모니터링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제 계획서부터 그렇게 잘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니터링 목표. 그러니까 시흥 갯골에서의 모니터링은 시흥 갯골만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지정이 여기가 그런 특이한 지형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겼으면 적어도 그 부분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어떻게 구해낼 건가? 그건 이제 머리를 좀 써봐야죠. 저도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흥 갯골만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또 계속 논의를 해서 어떻게 그 모니터링을 가져갈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한강하고면 한강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낙동강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뭐 신도리 해안사고 거기는 모래만 있고 꽃들 피어 있으니까 거기도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부안에 있는 줄포갯벌도 다르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그 갯벌, 갯골, 그 생태계 또는 환경, 뭐 지질 이거의 변화만 볼 거냐, 아니면 그 인식 증진이나 홍보에 집중할 거냐, 그러니까 계속 교육 쪽에 집중할 거냐, 그거를 잘 그 지역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잘 그 균형 있게 배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양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지자체로 이임하고 시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선진국 노하우를 전수해라. 요거는 이제 정부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선해라. 시민들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거. 나중에라도 하여튼 모니터링을 하시게 될 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이제 자리가 있을 때, 교육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걸 논의를 할 수가 있죠. 계속.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생명도시 시흥